안녕하세요. 저는 40대고 사랑하는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와 예쁘게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지금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전에 아주 큰 일을 겪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실 겁니다. 엄청 화가 나는 배신과 누구보다 화끈한 복수가 담긴 사연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교에서 만나 장기간 연애했습니다. 그이가 군대를 갔을 때 고무신 역할을 톡톡히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각자 취직해서도 사랑을 이어나갔어요. 오랜 세월을 연애했음에도 거의 싸우지 않고 잘 지냈답니다. 양가 부모님이 저희 두 사람의 연애를 아주 잘 알고 계셨고, 하루빨리 결혼하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은 직장에서 대리 직급까지 자리를 잡고 결혼하기로 해서 부모님들의 기대보다 아주 조금 늦게 결혼하게 됐어요. 저는 저희가 번 돈으로 충분히 집도 마련하고 살림살이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신혼살림을 차렸답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통하는 게 많았어요. 갑자기 야근이 걸리면 이해할 수 있었고, 주말에 상사가 부르면 일의 연장이라고 인정해주고 편하게 외출하게 해줬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대리로 일할 때는 회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일꾼이어서 눈뜰 새 없이 바빠서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장수 커플이다 보니 달콤한 신혼이나 깨가 쏟아지는 신혼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일만 하고 지내서 조금 아쉽긴 했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제대로 쉬어본 게 명절 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더 지나자 저희 부부는 둘 다 과장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이전보다 여유가 있는 생활이 가능했어요. 또 돈도 제법 많이 모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져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늘이 이어준 천생연분이라 그런지 계획을 세운 지 한 달 만에 아기를 임신하게 됐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생활 중 크게 감동하거나 행복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땐 너무 기뻐서 둘이 동네 한 바퀴를 날뛰었고 파티도 하고 여행도 다녀왔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바로 휴직서를 내라고 했는데 벌써 휴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만삭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쓰기로 했답니다. 이듬해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어여쁜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전 육아휴직을 내고 육아와 내조만을 하기로 했고 남편 혼자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이는 어깨가 무거웠는지 인센티브를 더 받으려고 집에서 늦은 밤에도 기획서를 쓰면서 일을 했어요. 남편의 능력은 나날이 늘어갔고 월급이 매우 많아지자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편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딸아이를 봐주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예뻐해 주는 걸 보니 애처가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돌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 틀어졌습니다. 제가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딸아이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몸이 편찮아지면서 부탁하기가 죄송스러워 제가 휴직을 더 길게 잡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1년을 더 시간을 줬는데 그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제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부터는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했답니다. 한편 남편은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매일 야근이나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상사들과 골프 약속이나 술자리가 많이 잡혀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녀봤고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밖으로만 도는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주말에 남편이 외출하자마자 딸아이가 이유 모를 분수 같은 토를 하길래 너무 겁이 나서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딸아이가 아픈 게 남일처럼 말하더라고요. 여보, 지민이가 이상해. 분수토를 하고 있어. 빨리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분수토? 그럼 당신이 병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 뭐? 여보,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같이 병원에 가면 되잖아. 안 돼. 오늘 이사님이랑 골프 약속 어기면 큰일 나. 여보, 콜택시 불러서 병원 가봐. 그럼 끊는다. 남편은 마치 제 딸이 남의 딸인 것 마냥 말하고 끊어버리는데 진짜 화나고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이 더 시급한 문제니 당장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젖병이 수직으로 되지 않아 공기를 들이마셔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제가 딸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인 실수를 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걱정되지 않은 건지 끝까지 전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에 취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민이가 아프다고 하면 차를 돌려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대로 골프를 치러 가셨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가 괜찮은지 확인 전화도 안 해? 왜 그래? 당신이 어련히 잘 데려가서 치료하고 왔을 거라 생각했지. 여보, 애들은 원래 아프기도 하고 토도 하면서 크는 거야. 그런 건 당신 선에서 알아서 하면 안 돼? 참나, 누가 들으면 당신이 진민 아빠가 아닌 줄 알겠어. 당신 딸이 아픈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만 좀 해라.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갔냐? 회사 이사님하고 약속인데 그걸 깨버리냐? 당신도 회사 생활해봐서 알잖아. 좀 이해하고 넘어가라.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상사의 부름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 지민이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고. 아픈 아이를 무시해버리는 당신한테 크게 실망했고 또 그러면 진짜 부하가 치밀어서 무슨 짓 할지도 몰라. 알았어. 앞으로 우리 지민을 1순위로 생각할게. 됐지? 나 피곤하다. 그냥 소파에서 잘 테니까 당신도 들어와서 쉬어. 그렇게 한바탕 싸움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가정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는 산후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건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내가 지금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남편처럼 회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매일 거울 앞에서 축 처진 제 몸을 보면서 한탄을 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남편은 딸이 태어나고 거의 저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잠버릇이 심한 것 같다며 소파로 피했는데 1년 내내 제 옆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먼저 유혹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 자? 지민이 지금 깊이 잠들었는데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잘까? 나 화장도 예쁘게 하고 향수도 뿌렸어.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징그럽게 야밤에 화장은 왜 했냐?
아이고, 추잡스러워라. 여보, 그냥 조용히 잠이나 자.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 나 산후 우울증인 거 몰라? 매주 상담받으러 가는 게 안쓰럽지도 않니? 날 사랑해주면 덧나? 여보, 나도 우울증이 있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우울증 없는 사람이 어딨냐? 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받았어. 도대체 언제까지 소파에서 잘 건데? 몰라. 난 여기가 익숙해. 여보, 나 졸려. 남편은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며 코를 골고 자더군요. 정말이지 산후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제 남편이었던 게 확실합니다. 남편에게 불만은 쌓여갔고 육아와 살림은 계속 힘들어지며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정말 싫었는데 딸아이를 집안에만 둘 수 없어 잠깐씩 산책을 하러 억지로 나갔네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제가 표정에 변화가 없고 남편에게 말도 걸지 않고 지내자 그제야 반성을 했는지 그이가 저에게 웬일로 웃어주며 말하더군요. 여보, 그동안 많이 삐쳐 있었지? 미안해. 내가 일에 미쳐 있어서 당신이랑 진민이한테 소홀히 했네. 앞으로는 가정에 더 신경 많이 쓰고 당신 상담받는 곳에 같이 갈게. 뭐?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사고라도 친 거야? 왜 이리 친근하게 나오는 거지? 사고는 무슨... 내가 다 잘못한 걸 뒤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여보, 우리 오랜만에 같이 잘까? 아니, 이제부턴 매일 같이 자자. 이러지 마. 발정난 짐승이니? 왜? 굶은 지 오래되니까 그게 땡겼냐? 저리 비켜.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사과하려는 거야. 진짜 미안해. 그이는 저에게 일주일 내내 사과하면서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집에 일찍 들어와서 딸아이를 돌봐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이와 상담도 같이 가기도 했고 다시 한 침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진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부부관계를 맺었어요. 참 희한하게도 저도 부부관계를 하고 나니까 우울감이 줄어들더군요. 어쨌든 남편이 변하면서 다시 가정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에 딸아이의 예방접종일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같이 가보자고 말을 걸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지민이 예방접종하는 날이야. 오늘 같이 가자. 당신 나랑 약속한 거 잊은 거 아니지? 약속? 무슨 약속? 우리 지민이가 항상 1순위라고 한 거. 근데 어쩌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여보, 진짜 미안한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 꼭 가봐야 해. 오늘만 봐줘라. 자기 진짜로 일하러 가는 거 맞아? 왜 이렇게 꾸미는 거야? 혹시 놀러 나가는 거 아니야? 여보, 내 월급 통장이 찍히는 월급을 봐. 그게 다 주말까지 개고생해서 버는 돈이라고. 당신이 육아 때문에 힘든 건 아는데 밖에서 일하는 내 생각도 좀 해줘. 오늘은 꼭 병원 같이 갔으면 했는데. 지민이 예방접종하고 나도 병원에 가보려고 했지. 왜? 어디 안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민이 가졌을 때처럼 배가 계속 고프고 몸도 무겁고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보려고. 에이, 여보. 우리가 한 침대에 지낸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 모양이니까 물리치료나 받고 와. 그런가?
임신이 아니려나? 알았어. 그럼 잘 다녀와. 결국 남편은 일 때문에 외출했고 저와 딸은 예약한 오후 시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죠. 이윽고 큰 카페가 보였고 거기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점심시간 때마다 가던 곳이어서 그립더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쉬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 커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손깍지를 끼고 있었고 손등에 뽀뽀를 주고받으며 키득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다른 손님들 눈치를 보더니 입술에 뽀뽀까지 했답니다. 저는 그 커플에게 전할 말이 있어 유모차를 끌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윽고 커플 앞에 다다른 제가 유모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먹던 커피를 들고 면상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커플 중 남자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뭐 저리 개똥파리 같은 자식아. 일하러 나간다더니 네가 말한 일이 여자 손잡고 뽀뽀하는 거냐? 요즘 나한테 잘하는 이유가 바람난 거 감추려고 그런 거였니? 제 남편은 저에게 사과는커녕 휴지로 상간녀 얼굴에 뿌려진 커피를 닦아주더군요. 자기야, 괜찮아? 데이지 않았어? 상간녀는 인상을 찌푸리며 남편의 손을 거절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디 사람 얼굴에 커피를 뿌려? 애 낳고 고립된 생활하더니 대가리에 똥만 들어찼냐? 이 무식한 여편네야? 지금 당신 뭐하는 거야? 당신 바람 피우다가 나한테 걸린 거야. 그거 알고는 있는 거지? 지금 그게 중요해? 내 애인 얼굴 어떻게 할 거야? 이 쓰레기 새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상간녀 편을 들고 나한테 윽박을 질러? 너희 둘 오늘 끝장날 줄 알아. 그래, 끝장내. 나도 너처럼 둔하고 우울한 여편네랑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진작부터 이혼하고 싶었던 걸 참았는데 차라리 잘 됐네. 저는 빈 의자를 들고 남편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이는 머리를 맞고 바닥에 넘어졌고 바로 상간녀의 긴 생머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360도 빙빙 돌리면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야, 이 더러운 년아.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냐? 너네 부모도 이러는 거 아냐? 아, 이거 놔! 이 무식한 년아! 사람 많은 데서 쪽팔리게 뭐하는 짓이야? 쪽팔린 건 아나 보지? 그래, 이년아. 니네 면상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도록 내가 머리털 싹 다 뽑아줄게. 상간녀는 흥분한 제 힘을 이기지 못하고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고! 그만 좀 해, 이년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우리가 법을 어겼냐, 사람을 해쳤냐? 오빠, 인연 좀 떨궈봐. 그러자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정말 가관인 쓰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손은 상간녀 머리카락을, 다른 한 손은 남편의 급소를 잡아챘습니다. 아주 세게 움켜쥐고 좌우로 비틀었어요. 남편은 저절로 제 머리를 놔줬고 눈깔이 뒤집히며 입에서는 하얀 개거품을 흘리더군요. 여보, 놔줘. 나 진짜 아파. 이러다 터지겠어. 진짜 큰일 나겠다고. 오냐, 이놈아. 내가 니놈의 거시기를 터뜨려주마. 그리고 니녀는 머리털을 다 뽑아가지고 대가리에 상간녀라고 글씨 새겨주마. 두 년놈을 잡고 한참 동안 잡아 비틀면서 엄청난 고통을 전달해줬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힘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그때 제 딸아이가 유모차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보니 예방접종 시간도 지난 것 같아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복수는 잠시 미루고 두 년놈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이는 그곳을 잡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하얀 침을 질질 흘렸고 상간녀는 뽑힌 머리카락을 주워가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이 두 년놈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있는 동안 저는 바로 유모차를 끌고 카페에서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늦었지만 예방주사는 맞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간 카페에는 당연히 남편과 상간녀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솟고 남편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친정에 들러 딸아이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더군요. 이제 오냐? 내가 당신 때문에 개망신 당한 거 알지? 개똥파리 같은 새끼. 끝까지 저지랄이네. 야, 바람난 것들은 원래 그렇게 뻔뻔하고 교만하니? 내가 바람 피운 게 온전히 나만의 잘못은 아니잖아. 당신이 허구한 날 짜증나게 하고 선생이 학생 가르치듯이 대한 거 몰라? 그런 당신한테 정이 가겠냐? 원래 바람나는 건 다 배우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너 아직 덜 맞았구나. 가만 안 두겠어. 여보, 이러지 마.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로 끝내자고. 어차피 당신은 지금 내가 엄청 밉고 싫지?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지? 내가 위자료랑 양육권, 양육비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하고 끝내자. 겨우 한다는 소리가 돈 줄 테니까 꺼지라는 거네. 넌 네 딸이 그렇게 쉽게 버려지니? 애야 뭐 또 나오면 되잖아. 그리고 지민이랑 당신이랑 너무 많이 닮아서 정이 안 가. 그러니까 받고 싶은 위자료 금액 써서 보내. 나 이만 간다. 그년한테 가겠다고? 이렇게 쉽게?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둬. 지옥불에 평생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해줄 거야. 알았어. 지옥불에 활활 타들어갈 테니까 이혼해줘. 그이는 소파 위에 이혼장을 내려놓고 나가더라고요. 거기서 더 좁혀주고 싶었는데 남편 입에서 딸을 버리겠다는 말을 들으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무리 제가 싫어도 딸을 그렇게 버리는 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의 요구대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는 부부관계로 지내는 게 불가능했으니 현명하게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내고 새 출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잠을 자는 도중 배가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너무 놀라셔서 119에 신고하셨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간 저는 유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 몸이 무겁고 배가 자주 아팠던 게 둘째가 생긴 것 때문이었던 겁니다. 산부인과에 검사받으러 갈 생각을 하는 와중에 남편과 상간녀의 바람 현장을 보고 잊어버렸으니 모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년놈 때문에 받은 충격으로 인해 유산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수술 후 링거를 맞으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연락해 유산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진짜로 사람 새끼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바람나고 이혼하기로 했지만 자기 때문에 유산했는데 무시해버리는 놈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나쁜 놈들이 한둘이 아니니
저 같은 일을 당한 여성분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유산을 하고 나서 죄의식과 슬픔에 빠져 우울증은 더 심해졌고 불안한 순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 항우울제와 공황장애 약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동안이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픔에서 빠져나올 때까지는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주 쉬고 나서 오만정이 떨어진 남편을 만나 위자료와 양육비를 원하는 만큼 다 받아내고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유산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복수해주기로 결심하고 일단 이혼부터 하게 됐네요. 법원에서 신나서 뛰어나가는 그이의 뒷모습에 가슴이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생각을 하며 시간이 약이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혼 뒤 친정에서 들어가 살게 됐고 자연스레 부모님이 딸아이를 봐주셨어요. 전에는 힘들 것 같다며 육아를 거절하셨는데 예쁜 손녀를 매일 눈앞에서 보시니 마음이 자동으로 열리신 거죠. 부모님은 저에게 하고 싶은 것이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일러주셨고 위로보다는 응원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상간녀를 다시 찾아가 끔찍한 복수를 해줄까도 생각했었는데 부모님의 조언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서 잘 사는 것으로 복수해주기로 마음먹고 훌훌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할지 여러 고민을 하다가 휴직한 회사를 아예 퇴사해서 퇴직금을 챙겼어요. 제 힘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하는 꿈을 꾸기로 했답니다. 사업 준비는 역시나 힘들고 바빴는데 부모님이 딸아이를 돌봐주셔서 걱정 없이 완벽하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작은 사무실을 꾸려 일을 시작했는데 제 사업 수완이 좋은 건지 직원들의 능력이 좋았는지 처음부터 아주 바쁘게 돌아가며 매출을 올렸습니다.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가서 어느새 과거의 아픔을 잊고 있었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하는 아쉬움이 들기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잘 설계하고 돌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끔찍한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문자를 전 시어머니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괴상한 소린가 싶어서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글쎄 전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회사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나며 회사에서 잘렸답니다. 재취업은 힘든 상황이고 돈도 없고 처량한 신세가 되자 상간녀가 전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외국으로 떠났다네요. 전 남편의 소식은 슬프진 않았지만 끔찍하고 무서워서 손발이 떨렸습니다. 제 딸아이의 아빠라서 그런지 너무 놀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전 시모가 장례식장에 오라고 연락을 준 건데 전 가지 않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게 아직 한이 맺혀 있어서 명복을 빌어주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소식으로만 전 남편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저와의 악연은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고 기억에서 지우기로 했습니다. 상간녀는 언젠가 그이처럼 처참하게 인생이 무너지리라 믿었습니다. 그이가 떠난 이후 며칠 심란했는데 바로 정신을 차리고 회사 일과 딸 키우는 것에만 몰두하며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회사는 매달 매출이 상승했고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찾아오기도 했답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워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는 사업가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전 한 번 사는 인생 초대박을 한번 쳐보자 생각하고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의 돈을 받아 강남에 있는 큰 건물에 회사를 확장했습니다. 법인 사업체가 된 건 물론이고 직원이 100명 가까이 됐어요. 한 건물에 3개 층을 쓰게 됐으니 짧은 시간에 매우 큰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돈도 충분히 벌었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여유가 있어서 딸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며 지냈습니다. 어느새 4살이 되어 수다쟁이가 된 딸아이는 저처럼 회사 차리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린 녀석이 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죠. 그리고 또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투자자 중 한 남자와 제가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 다시는 남자를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했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건가 봐요. 저희 회사의 투자자인 그이는 다른 사업을 크게 하는 오너이기도 했습니다. 이혼남이긴 한데 아이는 없었습니다. 제가 애딸린 이혼녀인 걸 알면서도 모든 걸 받아주고 재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열정적인 연애를 1년 가까이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제가 그이와 재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였어요. 그리고 딸아이 역시 그이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라서 이 남자가 진짜 내 운명의 남자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이렇게 재혼도 하고 회사도 성공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저와 새 남편은 각자의 회사에서 일을 하고 6시에 칼퇴근해서 딸아이와 셋이 평범한 가족처럼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부하 직원 하나가 결혼한다며 청첩장을 돌리더군요. 저 역시 청첩장을 받고 바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대리 축하해. 결혼 준비 때문에 한창 바쁘지? 네, 사장님. 결혼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건지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하는 거지 2번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나 매기는 거야?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말이 헛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장난이야. 나도 결혼 2번 했지만 진짜 준비 과정은 엄청 힘들어. 자, 그럼 청첩장 좀 볼까? 신부 사진 있나? 네. 저희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넣었어요. 어때요? 예쁘네. 근데 여자가 연상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아요. 그래, 뭐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어떻게 만난 사이야? 소개팅으로요. 제 친구가 외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낸 누나였는데 뭐 저랑 어울릴 것 같다면서 소개받았죠. 벌써 2년 전 일이네요. 사장님. 그리고 제 아내 될 사람이 사장님 남편분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입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청첩장 안에 박힌 신부의 사진을 보고 미소를 머금고 말했어요. 그래? 이 예쁜 색시가 내 남편 회사를 다닌다고? 이대리, 우리 이러는 게 어떨까? 우리 회사랑 내 남편 회사 직원들 총 회식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이대리 신부를 소개해주면 어때? 그럼 하객들도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러자 이대리가 한박 웃음을 터뜨리며 고맙다고 허리를 꺾으며 인사하더군요. 사장님, 정말이세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하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좋아, 그럼.
내가 남편이랑 상의해서 총회식 자리 마련해 볼게. 날짜는 최대한 빨리 잡아줄 테니까 시간 비워둬.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사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항상 사장님의 직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회식 기대해 보자고. 제가 아끼는 부하 직원이 결혼한다고 하길래 아주 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대리가 결혼할 신부에게 해줄 말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바로 두 회사가 같이 회식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더니 단번에 좋다고 하더군요. 그이는 제가 뭘 하자고 하거나 시간을 빼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주는 사람이라 이번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금요일 오후가 되어 모든 직원들이 업무를 종료하고 예약한 고깃집에 모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사정이 있어 빠진 직원을 제외하고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이 대리 역시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네 A는 아직 안 왔어? 네, 병원에 잠깐 들렸다가 온대요. 병원? 왜? 어디 아파? 아니요. 사실 제 색시가 임신했거든요. 8주 됐습니다. 뭐야, 이 대리? 아주 보수적인 남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알고 보니 상남자였어. 축하해, 이 대리. 그럼 일단 한 잔 받아. 이거 마시고 자네 와이프 데리고 들어오면 내가 저기 무대에 두 사람 세워서 결혼한다고 홍보해 줄게. 진짜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완전 영광이죠. 그럼 금방 데리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이 대리는 소주 한 잔을 들이켜고 고깃집 앞으로 나가 신부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와 남편과 직원들 모두는 고기를 굽기 시작하며 건배를 하고 맛있는 회식을 시작했답니다. 시끌벅적하고 웃음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이 대리가 결혼할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사진 속 얼굴보다 많이 늙었더군요. 이 대리가 제게 그녀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더군요. 사장님, 이쪽이 저와 결혼할 제 신부입니다. 자기야, 인사드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사장님. 이 대리가 저와 신부를 소개해줬는데 그녀는 긴장했는지 벌벌 떨면서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성훈 대리의 아내가 될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아주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드디어 만나네. 듣던 대로 엄청 미인이시다. 지은씨, 저랑 구면이던가요? 이상하게 낯이 익네? 네? 아니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일단 앉아요. 내가 소주 한 잔 줄게요. 제 앞에 앉은 이 대리의 신부는 바로 전 남편과 바람피웠던 상간녀였습니다. 저를 무너지게 한 것도 괘씸했고 전 남편이 망하니 버리고 해외로 떠나버린 그녀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지은씨, 해외에 있다 왔다면서요? 혹시 외국 나가기 전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뻔뻔하게 끝까지 모른 척하고 대답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무서웠는지 여전히 벌벌 떨면서 말을 더듬더군요. 사건이요? 아니요. 저는 잡음 없이 조용히 사는 사람이라 무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질문 그만할 테니까 긴장 풀어요. 저희 새 남편에게는 미리 말을 해놨기 때문에 상간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요리하는 걸 구경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네요. 회식 자리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자 저는 고깃집 사장님이 건네준 마이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만든 무대 위로 이대리와 신부년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신부년은 식은땀을 흘리며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윽고 제가 마이크에 대고 직원들에게 주목을 외쳤습니다. 다들 주목해주세요. 모두 저와 남편의 회사에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시고 싶은 만큼 실컷 드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고기 포장해서 가져가도 좋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분들도 마음껏 포장해 가셔도 되고요. 제 멘트에 전 직원이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내주더군요. 그래서 전 본론으로 넘어가 이대리 커플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여기 두 사람을 모시고 나온 이유는 이 두 사람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다들 박수로 축하해주세요. 직원들은 또다시 박수를 보내며 축하한다고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벤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깃집 사장님, 대형 텔레비전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파일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이대리가 무슨 이벤트냐고 묻더군요. 사장님, 무슨 이벤트예요? 절 위해 준비하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대리는 내가 끔찍이 아끼는 직원이라 꼭 선물 줄 생각이었어. 자, 그럼 자네도 화면 잘 보고 모든 직원들도 잘 봐주세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켜지자 전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 싸우던 장면이 시작됐습니다. 5년 전 딸아이를 데리고 예방접종하러 가는 길에 바람난 두 년놈에게 커피를 뿌리고 개패듯이 패던 장면은 손님 중 하나가 저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거기서 상간녀의 정체가 드러나자 다들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이었는데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다들 기겁했습니다. 그건 제가 남편과 이혼하기 직전에 나중에 복수하려고 만든 증거물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두 년놈이 바람 피우는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달라고 했었죠. 제가 이혼 전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전 남편은 저와 살던 집에서 상간녀와 그 짓을 벌였는데 흥신소장이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에 모든 게 담겼던 겁니다. 그 영상을 본 전 직원은 상간녀이자 세부인인 박지은한테 삿대질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끊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놀라셨죠? 그리고 이대리, 많이 놀랐지? 내가 준비한 선물이 이거야. 자네 아내들 여자가 내 가정을 파탄내고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낸 악질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직원 여러분, 과거의 잘못은 꼭 벌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제 옆에 있는 박지은 씨가 벌을 받아야 생각한다면 욕이나 한 사발씩 해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서 빠졌고 상간녀는 쌍욕을 실컷 뒤집어 썼답니다. 이대리는 영상의 충격이 커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상간녀는 저를 노려보더니 이판사판인지 쌍욕을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야! 네 년이 뭔데 내 사생활을 공개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아, 이제야 내가 기억나나 보네. 아까는 모른다고 잡아떼더니. 네 년이 내 남편이랑 침대에서 구르는 영상 보니까 쪽팔리지? 그러게 왜 벌받을 짓을 하고 그랬어. 너 내 결혼 어쩔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늘이 널 벌 주려고 나한테 보낸 건가 봐.
이대리가 청첩장을 줬을 때 니년 사진 보고 얼마나 반가웠던 줄 알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다. 그럼 계속 여기 있는 사람들의 비난을 즐겨봐. 난 그만 갈게. 어디가 이년아? 남의 인생 망치고 도망가려고 해? 네가 한지 똑같이 돌려준 것뿐이야. 그럼 이대리가 무슨 선택을 하는지 두고 보자고. 넌 내 전남편뿐만 아니라 내 둘째 애기까지 해친 년이야. 알고는 있지? 그게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한데 이년아! 상간녀가 팔을 들며 절 공격하려고 하자 뒤에서 이대리가 상간녀의 손목을 잡더군요. 그리곤 말없이 상간녀의 따귀를 한 대 날리더니 고깃집에서 나가더라고요. 상간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야, 이 자식아! 이깟 과거가 뭐가 중요해? 내가 네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기서 끝낼 생각이야? 그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맞긴 한 거냐? 모르겠다. 네가 애를 낳으면 유전자 검사할게. 그리고 양육비를 주든지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꺼져. 너랑은 끝이야. 이 결혼 무효라고. 이대리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갔고 상간녀도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에서 퇴장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둘만의 축하 파티를 하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이대리가 저에게 와서는 고맙다고 말하며 결혼을 파토한 걸 알려주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빙그레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대리가 할 말이 하나 더 있다면서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장님, 박지은이랑 헤어지긴 했는데 그년이 어제 유산했다네요. 충격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젠 뱃속에 아이가 없답니다. 뭐, 유산? 그게 정말이야?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요. 저한텐 사장님은 은인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년은 말 그대로 벌을 받은 거고요. 신경 쓰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혹시 그년이 미쳐서 사장님을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여하튼 이대리가 그런 여자와 결혼 안 하게 된 게 다행이야. 그럼 가서 일 봐.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긴 했지만 상간녀가 유산했다는 소식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간녀 때문에 유산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해결할 생각이었죠. 며칠 동안 조용했고 이대리가 말하길 상간녀가 지방으로 떠났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모든 게 끝이 났구나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던 어느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홀로 집까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방을 챙겨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누군가 둔탁한 무언가를 머리에 내리쳤어요. 상간녀였습니다. 아, 뭐야? 너 지방으로 떠났다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뒤통수를 날려? 상간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내 애기가 하늘나라로 갔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죄의 벌을 받은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유산했을 때 너는 뭐라도 했니, 이년아? 모든 건 인과응보야. 내가 네 남편이랑 바람 피운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리고 네가 유산한 건 안 되긴 했지만 그게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 아무리 나를 원망했어도 그런 식으로 복수해야 했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줄 만큼, 내 결혼을 파토낼 만큼, 내 아이를 하늘로 보낼 만큼
큰 죄냐고! 네가 유산한 건 유감이지만 결혼이 깨지고 개망신 당하는 건 별거 아닌데 내가 더한 복수를 하려다가 양보해서 그 정도로 끝낸 거야. 이년아, 너는 내 가정을 파탄낸 것뿐만 아니라 전 남편을 저 세상으로 보냈다고! 내 둘째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닥쳐! 그놈이 무능해서 버린 건데 그 자식이 죽은 게 왜 내 탓이야? 니년 아기 이야기는 그만 좀 해! 난 그때 네가 임신 중인 것도 몰랐다고. 하지만 너는 내가 임신 중인 걸 알면서도 그런 미친 복수를 저질렀잖아! 끝까지 나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하는구나. 유산을 유산으로 되갚은 거라고 생각해. 이 악마녀나.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심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할 말을 잃은 상간녀는 악을 쓰면서 손에 든 나무방망이를 저에게 휘두르더군요. 저는 몸을 굴려가며 피했고 곧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깔이 뒤집힌 상간녀는 제 차를 부수며 저를 향해 계속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다 상간녀가 방망이를 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었는데 벗겨진 구두 한 짝을 던져서 얼굴을 맞췄습니다. 뾰족한 굽이 미간을 가격하자 상간녀가 눈을 뜨지 못하고 동작을 멈추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바로 양손을 들고 뺨을 갈겨댔습니다. 이년아, 이걸 원한 거야? 니년이 유산했다고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야구바따 들고 찾아왔어? 이거 아주 재밌는 년이네. 그럼 내 인생 망친 년을 가만두겠어? 난 새로운 사랑 만나서 다시 시작하려 했어. 그런데 네가 내 모든 걸 앗아갔다고?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없어. 니년 족치고 끝낼 거야. 이년아, 가해자였던 너는 모든 걸 잃은 거고 피해자였던 나는 다시 돌려받은 거라고. 이래도 네가 벌을 받은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이 멍청한 년아? 상간녀 배 위에 올라타서 싸대기를 한참 날리던 중에 누군가 신고한 경찰차가 라이트를 비추며 주차장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바로 몸을 일으켜서 걸어오는 경찰들을 향해 두 팔을 흔들었고 상간녀는 마지막 결정을 했는지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시 저에게 휘두르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경찰관이 쏜 테이저건에 눈을 뒤집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상간녀는 그렇게 체포됐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같이 가긴 했지만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에 상간녀가 저를 해치려고 한 게 모두 찍혔고 정당방위로 싸운 것이 인정돼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무기를 들고 싸웠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로 바로 구속이 됐어요. 그년을 교도소로 보내며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됐죠. 저는 참 질긴 악연이 이제야 끝났구나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과거의 일을 모두 지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이혼 뒤부터 지금까지 먹었던 항우울제와 공황장애 약을 끊기로 했어요. 이렇게 제 복수는 막이 내리게 됐고 상간녀는 교도소에서 수년 동안 복역하다가 출소해서 해외로 떠났답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하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가 많이 충격적이죠? 오싹한 복수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저는 지금 남편과 딸아이와 셋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업가로 일하고 있고 딸아이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